후보자별 충청권 합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19,402표, 득표율 15.3%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196표, 득표율 0.2%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66,645표, 득표율 47.8%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6,556표, 득표율 36.7%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경선 결과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충청권 순회 투표 결과 발표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47.8%로 1위를 차지했고요. 안희정 지사가 36.7%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15.3%, 최성 후보가 0.2%를 각각 얻은 것으로 종합 집계가 되는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47.8%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호남에 이어서 2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다만 과반은 되지 않은 걸로 결과가 집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만흔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함께 결과 발표 현장 보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47.8%를 차지를 했네요.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대선은 뭐 좀 싱거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60%를 넘게 얻어가지고 대세의 일단을 보여주면서 기선을 잡았죠. 그래서 이번 충청 경선은 2위였던 안희정 지사의 그 안방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여기에서 과반을 하거나 반을 넘거나 아니면 최소한 1위를 해야 그다음에 이어지는 영남 수도권 경선에서 한번 반전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했고, 또 그런 이제 안희정 지사의 안방이라는 측면 때문에 예측은 서로 뭐 과반수를 넘는다고 했지만 예측은 문재인 한 4.5 정도, 또 안희정 한 4.5 정도, 그리고 이재명 한 1 정도 이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문재인 후보가 그보다 조금 더 예측보다 좀 더 얻었고 한 3, 4% 더 얻었고 안희정 후보가 예측보다도 한 7, 8% 덜 얻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예측보다도 한 5% 정도 더 얻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영남은 문재인 후보의 또 안방이고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후보 그동안에 한 번도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는 지역이라서 이제 결과가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이어서 흥행은 더 이상 좀 지속되기 좀 쉽지 않은 오늘 선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문재인 대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되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론상으로 분석을 하면 역전의 가능성은 아직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60%대에서 충청과 호남 합한다면 50%대 중반쯤 평균이 될 건데요. 수도권에서 아주 2, 3위 후보가 상당히 더 선전을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전체 214만의 선거인단 중 121만 명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기세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서는 아주 본인의 텃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 하느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치고 올라갔을 때가 탄핵 정국에서 힘을 받았을 때인데 탄핵 정국의 촛불 민심이 많이 반영됐을 때인데 그 중심은 수도권에 있지 않느냐. 네. 그 힘을 받는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에 왔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걸 그대로 기대하는 바를 받아준다면은 결선 투표의 가능성도 만들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정도 추세라면은 대체로 문재인 후보로 확정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네. 안희정 후보의 안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를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문재인 측의 그 충청권 의원들이 많이 지지를 했잖아요. 오재세 의원이라든지 노영민 전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힘이 컸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것도 하나 있고요. 이전에 호남, 광주에서 했던 광주 전주에서 했던 호남권 투표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게 문재인 대세론을 강화하는 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후보 진영이든 이재명 후보 진영이든 호남에서의 좀 득표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 5% 정도만 더 득표를 했다면은 이후에도 또 힘을 실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을 것인데 조금 20%, 19% 뒀던 것이 이후의 행보에서 조금 길을 꺾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경선이 진행 중이니까 네. 확정됐다고는 좀 말할 수 없을 것인데요. 물론 안희정 지사 아마 오늘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청권을 거치면서 조금은 힘을 받았다.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 평가를 할 겁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희정 지사는 이번에 좀 자신을 했었을 텐데 그 기대는 좀 못 미치지 않았나도 싶어요.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지사가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프리미엄이 있는데 조직력에 있어가지고는 지사의 지위만큼 그렇게 잘 다져놓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이 선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하는 건데 좀 전에 말씀있었지만은 오재세 의원이라든지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문재인 후보의 측근들이 거기서 열심히 뛰었고 또 그 충남 도당위원장 민주당 충남 도당위원장 그 박범계 대전 그 시당위원장 하는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또 충북의 도당위원장 하는 도종환 의원 또 지금 그 당에 이렇게 문재인 후보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우리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이 이 대체로 문재인 후보하고 가깝거나 또 직접 선대위에 들어와서 띄워주고 있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다 재선, 3선, 4선 이렇게 다선 의원들이어서 지역의 기반이 굉장히 두터운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그런 조직적 영향력이 도지사의 프리미엄보다도 결코 못지않았다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를 하면서도 의회 구조는 항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중앙정치로 얘기하면 여소야대 국면이었기 때문에 지역 조직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국민의당의 분위기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조사에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되게 1, 2위권을 안희정 지사까지 포함해서 되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안희정 지사에 대한 조사가 3위로 밀려난 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이 2위로 올라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국민의당 쪽에 안철수 후보가 좀 주목받으면서 오히려 안희정 지사의 대세가 약간 좀 바람을 좀 얻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몰아가고 있었다면은 충청권 대망론이 조금 더 안희정 지사는 쏠릴 수가 있었을 것인데 뭐 이전에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바람이 약간 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경선이 중반전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특정 주자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선 대진표는 이미 윤곽이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독주로 좀 싱거운 경선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두 당 경선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본선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이제 높아질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세를 거의 이제 굳혀가는 그런 투표 결과가 나왔고 안철수 후보도 뭐 거의 이제 뭐 그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본선을 겨냥해서 또 양 진영이 벌써 이제 포를 이제 이렇게 쏘기 시작한 거는 후보가 확정돼야 사실은 서로 후보들 간에 또 각 당 간에 이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벌써부터 각 당끼리 서로 전투를 시작한 거는 내용상 후보가 살짝 확정됐다라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몰려가지고 바람이 초기에 많이 일어났던 거는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카드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쪽으로 갔었는데 막상 경선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그 동력을 탄력을 못 보여주면서 조기에 그 안희정 후보에 몰려갔던 지지자들이 이쪽 선거는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일찌감치 발을 빼가지고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바람에 네. 바로 안철수 후보가 초반부터 그렇게 호남에서 기세를 올렸던 것 아닌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기세를 올리니까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더 긴장해가지고 네. 더 결집하는 그런 측면이 그런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영남 수도권을 거치게 되는데 영남은 이재명 후보가 또 자기 출신 지역이거든요. 수도권은 좀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또 이재명 후보의 그런 기득권이 있는 지역이고 해서 여차하면은 안희정 후보가 분발을 못하면은 2, 3위도 이 과정에서 영남 수도권을 거치는 과정에서 2, 3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선전이 문재인 후보에게는 또 반사 이익을 되는 그런 면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문재인 후보에게 주목하는 그런 측면이 네. 생겼을 것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런 셈인데요. 내부의 경선에 대해 덜 주목하게 만든 거죠. 사실상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광주에서의 경선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전체 선거인단 비중으로 봐서는 크진 않지만은 그 기세가 이후에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선 과정에서 아직도 결과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좀 말하기는 그러는데요. 대체로 이미 결정된 정당뿐만이 아니라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정당들도 후보가 결정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추격하는 세력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좀 맥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뭐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 마지막까지 붙어갈 건데 상당한 격차를 두고 무언가를 계기로 해서 한번 뒤엎자 이런 기세로 초반에는 밀고 갔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는 그런 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다른 후보들의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도권의 표심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과거에 보면 수도권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간 야성은 좀 강할 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국의 투표 성향이 그대로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현재 야권은요. 대체로 호남권의 경향이 그대로 좀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한다면은요, 이제 촛불 민심이 조금 더 반영되는 거다 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그대로 호남 지난번에 광주에서의 그 경선, 순회 경선 과정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3위를 하긴 했었지만은 안희정 후보한테 0.6%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정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럴 정도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수도권도 기존에 남았던 호남에서의 투표 비슷한 데다가 추가적으로는 촛불 민심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되는 정도를 감안해서 보면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 좀 뒷심을 발휘한다면은 네. 이번에 그 광주 경선 때도 그동안에 당내 판도는 문재인 안희정이 굉장히 각축을 벌이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처져 있었는데 경선에 표를 딱 열어보니까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1% 차이도 안 났거든요. 0. 몇 프로 차이가 사실상 공동 2위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충청권 그 경선 결과도 안희정 후보는 기대보다도 한 6, 7% 덜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대보다 한 5% 더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남 지역은 그 이재명 후보 자기 지역이고 수도권은 네.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뜨게 만든 그 촛불의 이제 발화점이고 그래서 만약에 안희정 후보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시나리오겠지만은 후반부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이게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후반부에 또 이재명 바람이 혹시라도 분다면은 이건 또 결선까지 가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변수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변수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혜진 의원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의 고향하고 좀 관련이 있는 영남 지역에서 새로운 장성이 나타난다면은 충청권에 뭔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몫을 커버를 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뭐 조만간 순서가 영남 다음에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순서를 지나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과 안철수의 이제 양자 대결을 가상한 여론조사 결과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부 이론조사긴 하지만은 44대 40 정도 해가지고 4%밖에 차이가 안 나서 네. 그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오차범위 밖이라고도 하고 이제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오차범위 밖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격차가 확 줄어드는 네네. 건데 역시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요 며칠 사이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 힘을 받고 있다. 일종의 바람이 다시 안풍이라고 할 수 있는 바람이 또 불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다른 후보들이 안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1대1 두 사람만 나온다는 걸 해서 조사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간다면은 이거는 정말 예측불허. 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긴장 안 될 수가 없는 네.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추세가 문재인 후보는 뭐 치고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선방을 잘하고 방어를 잘하고 있는 대세론을 나름대로 다 민주당 안에서는 지켜가고 있는 추세인데 안철수 후보는 크든 작든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대1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거는 뭐 1, 2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쪽 나머지 진영에 이렇게 1대1 구도가 되도록 이 후보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단일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네.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후보 뽑았고 그다음에 곧 이제 그 31일 내일 모레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후보들과 안철수 후보가 같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후보 단일화가 된다. 네. 또 물론 이제 안철수가 아닌 유승민 후보가 됐을 때 더 뭐 이렇게 큰 바람이 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요 정도의 그 40% 정도는 가지고 문재인 후보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는 이 여론의 바탕은 이미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문재인 대세론, 문재인을 통한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여론이 강한 반면에 문재인은 비토론, 문재인 불가론, 문재인론은 안 된다는 그 여론도 강하다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그 결합을 통해서 단일 후보로 모아지느냐가 변수인데 모아진다고 하면은 네. 그 뒤에는 이 지금 1, 2위하고 그 뒤에 최종적인 1, 2위하고는 바뀔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모아질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만약 예. 모아진다면 상당히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론의 저변은 굉장히 힘이 강한데 네. 하나로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꺾으라는 그 열망이 이쪽 한쪽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정치권에서 후보 간에 정당 간에 그걸 엮어내는 게 우리가 늘 선거 때마다 보아오지만은 쉽지 않다는 그 현실 때문이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문재인 안철수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기존에는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에 주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경선 과정의 토론의 쟁점이 주로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문재인 안철수에 주목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대로 아까 나왔던 조원 CNI 조사에 따르면 44대 40.5, 3.5% 차이가 있는데 얘기하신 대로 그건 양자 대결 구도를 가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 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2위권 올라오는 것 보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건 분명하다. 네. 그래서 이후에 과연 양자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만들어질 것인가가 오히려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양자 구도를 만든다고 하면 두 가지 경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 하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대세를 장악해가지고 실적으로 양자 구도가 되는 방식이 있을 것인데 저는 협상을 통한 후보 단일화 방식은 좀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취했을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은 상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지지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 진영이 다른 쪽 후보가 예컨대 바른정당 후보라든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지지할 것인가 그걸 가정한다면 별로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DJP 연합이라든가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방식 후보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대세를 주도해가지고 실질적인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후에 집권 후에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연정의 가능성이라든가 공동의 목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방식이 오히려 현실감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이 꺼냈던 샐러드 볼. 그러니까 그런 역할 집권한다면 그런 역할을 하겠다. 모든 여러 가지 세력을 껴안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하나 새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세 당 후보가 동시에 원샷으로 한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제 감안을 한다면 그 중에 한 후보는 어차피 그 독자 출마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두 후보를 이제 그 단일화 해가지고 한 사람만 제시하고 그러니까 삼자 구도가 되는 거죠. 정의당을 뺀다면 삼자 구도가 되는데 그렇게 넣었을 때 이 두 당끼리 단일화한 이 후보가 네. 35% 정도만 나와도 문재인 후보 44% 나왔지 않습니까? 35%만 정도만 나와도 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 기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쭉 올라가고 나머지 독자 출마한 후보는 더 또 이 좀 그 찌그러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그 한 후보가 끝까지 독자 출마한다 하더라도 이 단일화 나머지 두 정당 간의 단일화가 시너지만 발휘한다면은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문 후보하고 이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다자 구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제3세력이 15% 미만이 간다면 실질적으로는 양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형식상으로 1대1 만든 것이 아니라 3자 또는 4자 구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자를 빼는 나머지가 뭐 15% 미만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 간의 대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마 지지 기반이라든가 현재 여러 가지 지형상으로 봤을 때 가능한 경로가 아니겠는가. 만약에 양자 구도가 된다면은.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대표의 측근입니다. 최명길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혹시 뭐 경선을 전후해서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좀 그 최명길 의원하고 했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재로서는 몇 사람 있긴 하다. 그런데 이게 누구 과거에 우르르 몰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탈당은 확답할 수 없다. 탈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라고 얘기해서 조금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또 김종인 전 대표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또 비례대표에 소속돼 있긴 행보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은 몇 사람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른 정당들의 경선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결합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최명길 의원은 직접 출마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얘기하던데요. 일단 뭐 정치 전략상 그렇게 말을 던지는 건 모르겠는데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중요한 변수이긴 합니다만은 독자 출마했을 때 과연 얼마나 지금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은 과제 같긴 합니다. 저는 세 당 세 후보가 원샷으로 경선해서 단일 후보로 만들어내면은 비문 반문이 대거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합류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세치 안 된다면 그 둘이라도 해가지고 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바람이 일어서 실질적 양자 대결 구도가 되면은 자유한국당 안에 비박이라든가 중도적인 친박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만 벌어진다면은 이쪽의 덩어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의석수로 보면은 오히려 이게 일당이 되는 그런 상황도 시나리오상으로는 한번 가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종인 후보 전 대표를 따라서 몇 명이 나오느냐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단일화 일부 단일화든 전면 단일화든 단일화가 되었을 때 그 민주당에서 비문 반문이 막 이쪽으로 나와서 합류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비박 또 중도 친박이 이쪽으로 합류하는 그 이 경로가 앞으로 이렇게 그 주목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정치권의 움직임하고 국민 지지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명분을 얻어야겠죠. 덩어리로 무조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뭉치는데 예컨대 기존의 체제하고는 다른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서로에 뭉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바 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가 서로 상호작용했을 때 국민들이 공감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또 뭉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명분이 개헌을 통한 이 국가 체제의 재편 그리고 그 공동집권과 공동정부 그리고 협치 그 연정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부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뭉쳐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강하고 더 비전이 있는 정부와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걸 갖다가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 비전처럼 적절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대신 이번 선거는 또 한편으로는 선거라는 것이 미래 비전도 있지만 이전의 책임에 대한 심판도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된 대해서 기존의 구여권이 얼마나 이 과정 속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결합할 것인가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